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주택의 분류 아주 꼼꼼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암기까지 또 다 수업 시간 내에 요 파트는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나요? 즐거워요? 저도 즐거워요. 네. 주택의 분류인데,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의 분류라고 하면요,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를 먼저 보고 주택법령상 주택의 분류와의 차이점도 한번 느껴보시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좀 난이도가 뭐라고 해야 되죠? 깊게, 또 구체적으로 구석탱이까지도 좀 물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건축법에서 바라보는 주택의 분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건축법입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요, 주택을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단독주택에는 또다시 단독이 있고요. 그리고 다중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또다시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이렇게 있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하나 더 연립, 그리고 다세대, 마지막으로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건축법령상 주택의 종류를 묻거든, 크게 두 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고, 작게 분류하라 그러면 단독 4개, 공동 4개, 총 몇 개? 8개의 주택이 있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암기 코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뜨면 얘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연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연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 이렇게. 여기서 아는 감탄사예요. Do you know 감탄사? 연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 이렇게. 연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이고요. 나머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은 단독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에 아주 쉽게 나오면 다음 중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다음 중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를 아주 쉽게 정리하실 수가 있고, 참고로 주택법에 가면요, 주택법에 가면 그 주택의 종류가 똑같거든요. 단독과 공동이 있고, 단독이 3개 있어요. 단독, 다중, 다가구. 공동은 3개 있어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법에 가면 요거 2개가 빠져요.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건데, 기숙사 이놈은 버젓이 건축법령상은 뭐지만 주택, 그 중에서 공동주택이지만, 주택법에 가면요, 기숙사는 나중에 주택이 아니라 그래요. 그럼 뭔데? 그러면 나중에 준주택,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때 괜히 지금 정리를 못 하셔가지고 용어 충돌 일어나지 마시고, 지금 처음 공부할 때부터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축법령상 주택은 8개, 단독에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공동주택은 연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 이렇게. 그런데 주택법에 가시면 3개. 단독은 단독, 다중, 다가구, 마지막에 있는 공간 빠지고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마지막에 있는 기숙사가 빠집니다. 그래서 공간은 시험에 나올 리가 좀 만무하니까, 기숙사 이놈은 건축법령상은 주택이 맞지만, 공동주택이지만, 주택법령상은 주택이 아니라, 나중에 배우시겠습니다만 준주택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일단 하나씩 시험에서 법 조문을 물어버리니까 일단 중요한 것부터 갑시다. 공동주택 어떻게 하면 계획을 했어요? 감탄사예요. 연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 이렇게 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연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 연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때 아파트가 뭡니까? 그러면 아파트는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일 때 아파트라 그래요. 여러분들 5층이야 5개층이야? 5층 아니야. 쌤, 5층하고 5개층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데? 일단 저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고개를 들어서 저를 바라봐 주세요. 7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7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 2, 3층이 상가야. 총 몇 층인데? 7층인데. 그럼 주택은 몇 개 층이지? 7층인데 3개가 상가라니까? 4개 층이지. 아파트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5층과 5계층은 다른 말이에요. Understand? 좋으면 좋다고 얘기해 주셔요. 좋아요? 예. 오케이. 그러니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4층, 3층 한 개도 없어요. 전부 다 5계층, 4계층, 3계층입니다. 이걸 35대 냈다니까. 좋아요? 5계층 이상일 때 아파트라고 합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 됩니다. 그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이야. 4계층이야. 둘 다 4계층이에요. 근데 바닥 면적, 요게 심이 나왔더라고. 무슨 면적 기준이냐? 바닥 면적 기준입니다. 모두 다 바닥 면적 기준입니다. 660제곱미터, 한 200평쯤 돼요. 이걸 초과하면 연립이에요.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세대 주택이고요. 그래서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층수로는 구분이 안 돼요. 둘 다 4계층 이하고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 이하면서 바닥 면적 기준 660제곱미터 초과, 좀 크면 연립, 좀 작으면 다세대,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암기 한번 해서 보러 갈까요? 예, 좋아요. 아파트는 면적 관계 없어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일 때 아파트. 연립과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 이하인데 660제곱미터를 바닥 면적 기준입니다. 바닥 면적 초과하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 좀 크면 연립, 좀 작으면 다세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평수로 친다면 굳이 평수로 친다면 200평 기준입니다. 기숙사는 두 개 기숙사가 있습니다. 일반 기숙사가 있고요. 임대형 기숙사가 있는데 뭐 느낌은 올 거예요. 일반 기숙사와 임대형 기숙사가 있는데 일반 기숙사는요. 일단 플레이스, 장소가 뜨고요. 펄슨, 사람도 떠요. 장소는 딱 두 개. 법률상으로 일반 기숙사는요. 학교나 공장이 있어야 돼요. 학교에는 누구요? 학생. 공장에는 누구요? 종업원이요. 그리고 공동치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일 때 일반 기숙사라 그래요. 임대형 기숙사도 공동치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되는데 목적이 임대 목적이에요. 근데 몇 실이냐면 20실 이상일 때 임대형 기숙사라 그래요. 근데 우리 시험은 이제 이런 숫자 같은 거 틀리게 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암기 코드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암코요.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연초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연초. 그러니까 왜 전담 말고 연초. Do you know 연초? 참고로 최대 쓰면 연초표야. 나는 전담. 연초. 연립은 초과는 연립. 연초 기억하시면 좋고요. 20실 그러면 임대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도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이게 뭐 이렇게 좋은 암기 코드라서 하는 건 아니에요. 헤아려 주시옵소서. 아시겠죠? 예. 초과 그러면 연립, 연초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고요. 20실 그러면 임대형 기숙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종합 정리. 자, who am I? 나는 누구일까요? who am I? 나는 누구일까요? 저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입니다. 아파트요. 저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계층 이하인데 아직 대답하면 안 돼요. 바닥 면적 기준 660 아직 대답하면 안 돼. 이하예요? 그러면 다세대입니다. 바닥 면적 기준 660제곱미터 초과 연초 연립이 되는 겁니다. 공동치사 50% 이상인데요. 학교나 공장에 있어요. 학생, 종업원이에요. 그러면 일반 기숙사. 목적 자체가 임대 목적이에요. 근데 20실 이상이에요. 그러면 2임대형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단독주택은 다행인 게 시험에 나오는 건 딱 두 개만 시험에 나와요. 단독주택은 다중이랑 다가구가 시험에 나와요. 다중이랑 다가구. 다중이랑 다가구는 둘 다 단독주택인데 둘 다 3계층 이하예요. 그래서 요걸로는 구분이 안 돼. 둘 다 66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럼 얘는 면적으로도 구분이 안 돼. 그래서 구분하는 기준이 19세대 이하가 뜨면 다가구가 됩니다. 19세대 이하가 뜨면 다가구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3계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 그러면 다가구가 되고요. 여기서는 펄스만 나와요. 저기 누구는 안 나오냐면 플레이스, 장소는 안 나와요. 학생, 직장인이 뜨고요.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어야 됩니다. 실별로 뭐까지는 되냐면 욕실까지는 돼요. 씻어야지. 씻기는 씻어야지. 취사는 안 돼. 그게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둘 다 3계층 이하예요. 그리고 바닥 면적 기준 다 바닥 면적입니다. 660제곱미터 이하예요. 아직 몰라요. 19세대 그러면 다가구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3계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해야 됩니다. 실별로 욕실까지는 되는데 취사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다중이가 됩니다. 우리 이쁜 다중이는 욕실은 되는데 취사는 안 돼. 오케이? 우리 다중이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해야 돼. 우리 다중이는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도 암코 하나만 좀 기억할게요. 암코는요, 19가 뭐라구 이렇게 물으면 다가구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19는 뭐라구? 다가구 이렇게. 19는 뭐라구? 다가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Who am I? 나는 누구일까요? 맞춰봅시다. 저는요,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에요. 아파트. 아파트 알죠? 아파트 알죠? 몰라요?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두 번째, 4개층 이하이면서 바닥 면적 기준 660 초과입니다. 연립이요. 4개층 이하이면서 660 이하입니다. 다세대요. 학교, 공장, 학생, 종업원, 그리고 공동치사 50% 이상 일반 기숙사. 임대 목적 20실, 공동치사 50% 이상 2임대형 기숙사. 3계층 이하, 660 이하,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합니다. 실별로 욕실 되는데 취사 안 돼요. 그러면 다중이. 3계층 이하, 660 이하 바닥 면적 기준입니다. 19세대 이하. 그러면 그건 뭐라고? 다가구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건축법령상 주택에 분류했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 수업 시간 내에 암기할 것들 한번 암기시켜 보면서 정리를 해봤고요. 주택법에 가면 여기다 필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그냥 차라리 아예. 지금은 이제 건축법은 끝났고 주택법상에 가면 건축법과 똑같이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6개, 3개, 3개입니다. 단독주택은 단독 있었고 다중 있었고 다가구까지 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누가 없냐면 공간이 빠져요. 공동주택은요, 아파트 있었고 아파트 연립 있었고 다세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빠져요? 주택법에서는요, 기숙사가 빠져요.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주택을 8개까지 보는데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6개만 보는구나, 공간과 기숙사는 주택 분역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고, 몇 가지를 좀 기억하시냐면 3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도시형 생활주택. 우리 정식 명칭은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줄여서 그냥 도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생. 실제로 부동산법 좀 먹은 사람들은 도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도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도생 합시다. 도생은 세대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300세대 미만입니다. 300세대. 300세대 미만일 때 도생이라 그래요.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분상, 줄여서 분상이라 그래요. 분상이 없어요. 그래서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도생, 분상, X. 도생, 분상, X 했을 때 여러분들과 제 사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 우리 이제 부동산 쪽에 입문한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알아먹어야지. 응? 도생은 분상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먼생 뭐 한다거나 먼상 한다거나 그러면 조금 곤란하다 진짜. 아시겠죠? 뭐는요, 도생은요, 분상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주로 1, 2인 가구의 소형주택들이 많아요. 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있긴 한데 대부분 소형주택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걸 갖다가 2년 전까지만 하느라도 원룸형이라 그랬었어요. 도생에서는. 근데 법이 이름이 바뀌면서 소형주택이라고 합니다. 300세대 미만이고요. 350세대 아닙니다. 그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이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이 주택의 이름은요, 그러면 도생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생, 분상 없는 거 알죠? 이번에는 준주택. 준주택. 자, 준주택은 일단 출발할 때 이렇게 출발합니다. 주택 왜?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법상.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거시설로 이용이 쌉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법에서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쳐다보니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이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준주택이 바꿔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주택 외의 건축물이나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것들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한다. X. 300세대 미만으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 있는 것으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 것들을 준주택이라고 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주택이 아닌데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것들은 준주택이 되고요.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종류가 중요합니다. 기숙사.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기숙사는 건축법령상은 뭔데? 주택인데 주택법령상은 주택이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뭐 걔를 물어본다? 준주택.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오피스텔 주택 아니지. 오피스텔 준주택으로 봅니다.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거든. 다중생활시설. 우리 왜 뭐 고시원 같은 데 있잖아, 그지? 그런 걸 다중생활시설이라 그래요. 주택은 아닌데 주거시설로 이용을 하거든.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이걸 갖다 우리는 흔히 세칭 실버주택이라 그래요. 실버주택은 법률상 명칭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노인복지주택이라 그래요. 노인복지주택,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주택은 감정평가사 시험에 그냥 오지선다 객관식으로 다음 중 준주택이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로. 언제? 작년에. 그치,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생활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을 생숙이라 그래요. 생숙은 준주택이 아니에요. 준주택은 종류 4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기오다노로 암기합니다. 기오다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옷 브랜드 중에 지오다노라고 있거든. 지오다노. 지오다노 아니죠. 기오다노 맞습니다. 지오다노 아니죠. 기오다노 맞습니다. 나도 하기 싫어.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더. 뭐 아니죠? 뭐 맞습니다. 지오다노 아니죠. 기오다노 맞습니다. 지오다노 아니죠. 기오다노 맞습니다. 꼭 좀 기억을 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지오다노 아니고 기오다노 맞습니다. 기오다노.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뒤에 가시면 이런 거 배우신다. 편안하게 들으세요. 지금 편안하세요? 편안하게. 뒤에 가시면 우리 주택 담보로 잡아놓고 매달 연금 받아 쓰다가 두 분 사망하고 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주택 처분해가지고 일시불로 갚는 것을 주택연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주택연금은 일단 공시가격 12억 이하,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이 됩니다. 일단. 그리고 하나만 더 할까요? 복합 용도의 주택이라 하더라도요,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이,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요. 예컨대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 2층이 상가고 3층이 주택일 때는 주택연금이 안 돼요. 왜냐면 상가 면적이 더 많잖아. 근데 1층만 상가고 2층, 3층이 주택이야. 그러면 아마도 3개 층 중에서 2개 층이 주택이니까 주택으로 쓰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잖아. 그때는 된다니까. 세 번째가 성격상 노인복지주택이에요. 노인복지주택이 아까 실버주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주택연금에 신청이 됩니다.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피스텔은 무슨 오피스텔만 주택연금이 되냐면 주거용 오피스텔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오피스텔은 절대로 안 되냐면 업무용 오피스텔은 안 돼요. 선생님, 업무용은 왜 안 되는데? 그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신 게 그 유명한 주택연금이잖아요. 주택연금. 주거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중에서 전입신고가 되는 오피스텔이 있고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전입신고가 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연금이 돼요. 주거용으로 보거든. 근데 전입신고가 안 되는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연금 대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아. 주택연금의 대상은 주택하고요. 준주택 중에서 1.5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5개. 준주택 중에서 기호단어의 노인복지주택과 기호단어의 오 중에서 절반만,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앞에서 민법상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 및 그정착물, 토지 및 그정착물만 부동산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아닌데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을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준부동산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준부동산은 부동산 아닌데 부동산에 준하여 처리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강업재단, 어업권, 임목. 지난주에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주택이 있고 주택이 아닌 게 있어. 주택이 아닌데 주택에 준하에 처리되는 거, 이 준주택이 있는 거예요. 준주택이. 오케이? 준부동산은 아까 우리 총 3종이 있었거든. 기계, 재단, 기타. 준주택은 4개가 있는 거야. 기호단위,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나중에 뭐도 있냐면 토지에서 발생되는 임대료를 지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토지에서 생기는 건 아닌데 지대 성격의 준에서 처리되는 걸 준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샬이 주장을 했고요. 준지대는 인간이 만든 기계, 기구, 설비에서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영구적이지 않고 일시적이다. 나중에 제가 준 3종,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3준 있거든, 3준. 부동산 아닌데 부동산에 준하에 처리되는 준부동산과 주택 아닌데 주택에 준하에 처리되는 주택 외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준주택과 지대 아닌데 지대의 성격에 준하에 처리되는 준지대. 3개 다 중요하니까요. 우리 준 나올 때마다 반갑게 준부동산, 준주택, 준지대까지를 깔끔하게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필요한 단어가 좀 있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일단 공동주택이에요. 근데 세대를 구분해서 생활이요 가능해요. 생활은 가능합니다. 구분 소유할 수는요 없는 주택을 말합니다. 세대를 구분해서 생활은 가능한데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번 시험에 35회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를 구분해서 생활도 막 가능하고 막 세대를 구분해서 소유할 수도 막 있고 막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틀리게 나왔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둘 다 되는 거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돼요. 세대를 구분해서 생활은 가능한데 세대를 구분해서 소유할 수는 없는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한 번 더. 세대를 구분해서 생활 싹 가능. 세대를 구분해서 소유할 수는 없는 그런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많이 쌓여져 있긴 한데 후에마이 저는 누구일까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입니다.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데 660 초과입니다. 초과, 연초, 연립.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데 660 이하입니다. 다세대. 학교, 공장, 학생, 종업원, 공동지사 50% 이상, 일반 기숙사. 그 다음에 임대 목적 20실 이상, 공동지사 50% 이상, 2임대형 기숙사. 3계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는 뭐라구? 다가구. 알겠냐구? 3계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가져올 수 있는 구조,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해야 돼. 실별로 욕실까지는 되는데 취사가 안 돼. 이거는 다중이. 300세대 미만이고요.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소형주택이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의 이름은요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지오단호 아니죠, 기호단호 맞습니다.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은 뭐예요? 준주택. 공동주택인데요, 세대를 구분해서 생활은요 가능한데 세대를 구분해서 소유할 수는요 없는 주택 이름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한 번 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가 주택의 분류였고 완벽하게 좀 정리했고 나름대로 주변 상황까지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시험에. 요거 나오면 제가 나올 것 같다고 했던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나라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의 분류요. 이거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장차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과연 우리가 하는 부동산 중개업은 무슨 업에 분류되는지 궁금합니까? 안 궁금하군요. 궁금해 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예. 부동산업은요 대분류 중분류가 하나예요. 대분류 중분류가 하나, 대분류도 하나, 중분류도 하나. 부동산업 소분류가 2개예요. 세분류가 4개고 세세분류가 12개예요. 근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 둘, 넷, 12개까지를 다 분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라서 부동산업을 분류하면 어떤 것들로 분류가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요게 법 개정이라기보다는 신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으니까 꼭 좀 기억을 하십시다. 자, 부동산업은요, 크게 임대공급업과, 제가 밑이란 말은 생략할게요.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방법이 없다니까. 툭 치면서 제가 물어, 부동산업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부동산업에는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부동산업에는 뭐가 있다고요? 임대공급업과 뭐 관련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임대공급업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개공이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에서 주요 과목 세 과목 그러면 민개공 그러거든요. 민개공 아니죠. 임개공 맞습니다. 개공을 한꺼번에. 민개공 아니죠. 임개공 맞습니다. 그래서 임대공급업에는 임개공, 임대업하고 개발공급업이 있어요. 관련 서비스는 중자감이 있습니다. 중자감. 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국립대학을 국자감이라고 하거든요. 국자감이라고 외지 마시고 중자감이라고 외세요. 관에서 만든, 국가를 관이라고 하거든. 관에서 만든 국립대학죠. 중자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부동산업에는 무슨 업이 있어요?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임대공급업에는 뭐가 있어요? 임개공. 관련 서비스업에는 뭐가 있어요? 중자감. 이렇게 한번 하고 있어요? 같이 해보자고 했던 거 한번 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암기한 적이 없는데 암기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가장 좋은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해봅시다. 제가 수업 시간에 앵간한 것들은 다 암기시켜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거 나왔을 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야 돼. 이렇게 집념? 열정? 한번 외워보지 뭐. 이게 뭐라고 이게? 그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이게? 지금 딱 외워서 시험장 갈 때까지 한 번도 틀리지 마세요. 부동산업에는 뭐가 있죠?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임대공급업에는요, 임개공. 관련 서비스업은요, 중자감. 임개공이 뭐야? 임대하고요. 개발공급업이요. 관중자감이 뭐야? 관리업하고요.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이 있습니다. 이때 임대업이 3개나 있어요. 3개. 주거, 비주거, 기타. 개발공급업 3개나 있어요. 주거, 비주거, 기타. 관리업 2개 있어요. 주거, 비주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타 관리업은요, 엄서요. 아니, 그러니까 기타는 임대하는 건 있어요. 기타는요, 개발 및 공급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기타 관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주안점. 그리고 중자감은요, 모두 다 4글자씩이에요. 4글자. 그래서 제가 밑은 생략한다 그랬으니까 중개대리 하시면 돼요. 투자자문 하시면 돼요. 감정평가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분양대행업이에요. 분양대행업. 요거는 이번 작년 7월 1일 날 우리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재 빠진 교재들도 많더라고. 그래서 요거 있는지 없는지도 법 개정 사항이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정 사항은 완벽하게 최대한 빨리 반영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죠. 부지런해야 돼, 이것도. 아시겠죠? 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부동산업은 2개부터 갑니다.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고요. 임대공급업은 어차피 임으로 출발했으니까 임개공이 있고요. 관련 서비스업은 어차피 관으로 출발했으니까요. 관중자감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임대업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주거, 비주거, 기타. 벌써 3개. 개발공급업에는 뭐가 있어? 주거, 비주거, 기타. 벌써 6개. 관리업은요, 주거, 비주거, 기타 관리는 없어. 그럼 몇 개 남았는데? 4개 남았는데 4개가 모두 다 4글자씩이야. 자, 따라해보세요.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분양대행. 이렇게 4개가 관련 서비스업 중 중자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건, 투자업이라고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없다. 투자자문업이 있는 거예요. 건설업 있었다 없었다? 있을 것 같은데 저기 보니까 없어요. 없어요. 금융업 있었어 없었어? 없대니까. 그래서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분양대행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자격증 따시면요, 부동산업 중 관련 서비스업으로 들어가요. 관련 서비스업 중에서 관중자감 중에서 중자감으로 들어가요. 중자감 중에서 우리는 중개 및 대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 따서 나중에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는요, 부동산업 중,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중,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중, 부동산 중개 대리업으로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이런 것도 혹시 몰라서 받아 놓습니다. 투자 자문업. 그래서 보통 그 중개 보수를 받고요. 의뢰인이 너무 고맙다고
중개 보수 이상을 수수료로 주겠대. 아니, 법정 수수료 이상을 주겠대요. 그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주겠다는데? 받아야지. 받으면 어떻게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보통 그거는 중개 대리로 받고요. 그런 것들은 컨설팅, 투자 자문업으로 해서 이렇게 받고 그러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좋은 거 알려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정평가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감정평가사가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중개 대리, 투자 자문, 감정평가, 분양대원, 중자감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쉬는 시간에 좀 더 쉴 거거든요. 쉬는 시간에 쉬지 말고 여러분들은 외우세요. 나는 아니까 쉬러 갈 거라고. 나는 다 안다고. 나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저기 어차피 이게 나중에 뭐 암기를 하면 되긴 돼요. 그런데 시간을 많이 주면서 암기하라 그러면 암기가 잘 된다 안 된다? 오히려 안 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마감을 정해요. 언제까지 외우세요 하고 정하고 이번 시간 마치고 와서 물어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시간 이제 끝나고 나면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지 정지 누르고 이제 다음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그 클릭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전에 한번 그 찰나에 외우시면요 그게 더 오래 간다니까. 시간 많이 준다고 잘 외워지는 거 아니다?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나? 머리 크면 공부 잘할 가능성이 있어요. 대가리 크면 공부 잘할 가능성이 있는데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고 시간 많이 준다고 잘 외우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지금 저랑 자, 한 1분 정도 만에 다 외워봅시다. 자, 부동산업 출발할게요. 부동산업은 두 개,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어요. 임대공급업은 임개공 두 개가 있어요. 임대업과 개발공급업이요. 관련 서비스업은 관, 중자감, 관리업과 중개, 자문, 감정, 평가업이 있습니다. 임대 몇 개? 3개, 주거, 비주거, 기타. 개발공급 몇 개? 3개, 주거, 비주거, 기타. 6개 벌써. 관리 몇 개? 2개, 주거, 비주거. 네 글자 몇 개? 네 글자로 4개. 중개 대리, 투자 자문, 감정 평가, 분양 대행업까지를 기억하시면 12개를 다 외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글자짜리 뭐 건설업이라든지 투자 자문업이 있는 거지. 투자업이라든지 건설업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분리해서 묻기도 해요. 분리해서. 아예 관련 서비스업이 아닌 것을 찾아라 그러고 여기 있는 걸 몇 가지를 내고요. 뭐 임대업이라든지 개발공급업 같은 거를 내면 관련 서비스업은 아닌 거지. 걔들은 임대공급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방금 알려드렸던 분류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좀 완벽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부동산의 특성, 이것도 거의 뭐 완벽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한 장 넘기시면 나오는 내용, 요거 뭐까지 가셨으면 좋겠냐면 토지 특성 연습까지. 요거 연습까지 되시면 앞으로 약속합니다. 토지 특성 안 틀려.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파트인데. 그래서 연습은 아직 하기 전에 차치하고라도 요 부동산의 특성 관련된 내용들을 완벽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저랑 한번 부동산의 특성 관련된 내용들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쉬겠습니다.